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날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이 또 이렇게 증시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장중에 좀 출렁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워딩을 구사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답니다. 예. 자, 이제는 또 이번 주는 이제 또 잭슨홀을 보내고 젠슨 황을 맞이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주요 경제 지표들도 주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오르겠죠. 그러게요. 네. 지난 금요일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 최근에 코스피는 이제 박스권 흐름에다가 거래량도 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는 또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증시 타임에서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정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소식이 네. 있었잖아요. 이런 해제 추진 소식에 또 수요는 자극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해제 유력 후보지 주변에는 벌써 투기 거래도 있고 매물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우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드디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때가 왔다라는 말에 시장은 상승으로 답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4%, S&P 500이 1.15% 올라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47% 올랐습니다. 여기에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도 3% 이상 오르는 등 대부분의 종목들, 섹터들 오름세 보였습니다. 시장이 오른 이유 바로 기다리던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젠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며 고용 시장의 추가 냉각을 바라지도 또 환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여러 연준 이사들이 사용했던 점진적 혹은 체계적이라는 애매한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간 쌓아왔던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고 또 경제는 연착륙으로 향하고 있다는 마치 승리의 축가 같았다는 평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저희가 짚어볼 만한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월 의장의 연설문을 보면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방향은 명확하고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또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위험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리를 여기서 인상할 건 아니니까 당연히 조정은 인하를 뜻하는 것일 텐데 그 다음 포인트가 이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실업률 상승에 대해서는 위험하지 않은 실업률 상승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해고를 당해서 실업률이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자들은 늘어났는데 회사들이 채용을 예전만큼 하지 않아서 입구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이 지난 3년 동안 해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공언한 겁니다. 시장이 연준의 과감한 정책에 제발 그만하라고 울고불고 애원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원래 계획된 정책을 추진할 때 실제 인플레이션이 아닌 기대 인플레이션이 먼저 내려가고요. 이걸 실제 인플레이션이 뒤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소비자들은 수요를 조절하고 생산자들은 공급을 조정하니까 실제 인플레이션도 따라 내려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목을 빼고 쳐다보던 지표는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CPI 소비자 물가지수 주시를 했다가 최근에는 고용지표, 예를 들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을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실업률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표를 봐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시장이 방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9월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는 없었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B컵 가능성도 남겨뒀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주 장 마감증 시장은 50bp 인하할 가능성을 30% 넘게 반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보다도 더 내려온 모습입니다. 대부분 종목 상승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지역 은행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에버코어가 실적 발표 앞두고 블랙웰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매수 의견 발표하자 보신 것처럼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인스트루먼트, TSMC, ARM 등 다른 반도체 업종도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코메리카,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등 지역은행 관련주들도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국제유가도 금리 인하 전망과 더불어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79달러 선에 WTI는 배럴당 74달러까지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력 충돌 소식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통상 뉴욕 증시에서 여름은 계절적으로 수익률이 그다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9월 거래를 앞둔 8월의 마지막 주 보통 증시가 좋은 모습 보였던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승 랠리 이어질지 여부가 엔비디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더불어 물가지표로는 7월 PC 가격 지수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도 공개됩니다. 이번 주 이벤트가 시장 상승의 동력원이 되어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 대선 등 연방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기업들이 정치 기부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1억 1,900만 달러, 우리 돈 1,5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들였는데 전체 기부금의 절반에 달합니다. 큰손 중에 큰손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지금까지 5,050만 달러를 냈고 리플랩스가 4,8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전체 가상자산 기업 기부금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특정 정당에 대해 직접적인 기부 대신 페어쉐이크라는 가상자산 분야 정치 후원회 슈퍼팩을 통해 자금을 내고 있는데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후보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 슈퍼팩을 통해 정치 자금을 받은 후보 42명 가운데 36명이 경선을 통과해 본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주자들의 스탠스만 놓고 봐도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겠다 선언했고 카멀라 해리스 역시 가상자산 업체들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퍼블릭 시티즌 역시 선거 후보들이 가상자산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현직 의원들도 기존 강경한 태도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판 머스크로 불리는 에지봇의 창업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거 공개하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바퀴 달린 모델부터 두 발로 선 모델까지 모두 5종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는데 집안일부터 산업 작업까지 다양한 용도로 설계됐습니다. 대표 모델인 위안정 A2는 키 175cm에 무게 55kg으로 이족보행 로봇으로 사람처럼 보고 들을 수 있고 문자와 음성, 영상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구동되고요. 바늘에 실을 꿰는 것과 같은 정교한 동작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2달 뒤 출하를 시작해 연말까지 총 3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에지봇뿐만 아니라 베이징에서 열린 2024 로봇 박람회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27종이 집결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머노이드 특허를 보유한 중국은 2025년까지 대량 생산 체계를 마련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보관인데요. 중국의 로봇 시장 가치는 2026년 우리 돈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보잉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났다 지구로 돌아오지 못한 나사의 비행사들이 경쟁사인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귀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로 항공우주 사업 선도 기업임을 자부해온 보잉으로선 체면을 구기게 됐는데요. 당초 일주일가량 체류할 계획으로 지구를 떠났는데 기체 결함으로 무려 석 달 가까이 머물게 됐고 결국 귀환 임무마저 머스크에게 내줬습니다. 스페이스X가 개발한 크루드래곤은 4년 전 유인 시험 비행을 마치고 10여 차례 우주 비행 임무를 수행한 데 비해서 보잉은 계속된 개발 지연의 사고까지 겹쳐 15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는데요. 추후 우주선 인증도 받지 못한다면 평판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이고 경쟁사인 스페이스X의 기술력만 띄워주는 모습이네요. 글로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3위 기업인 일본 키옥시아가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소프트뱅크 이후 최대 규모로 앞서 키옥시아에 총 4조 원을 투자한 SK하이닉스도 투자금을 대거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10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업 가치는 1조 5천억 엔, 우리 돈 13조 7천억 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2018년 일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는데 당시 베인캐피털이 주도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키옥시아에 투자해 현재 지분 56%를 갖고 있는데요. 이용기자의 신문은 도시바와 베인캐피털이 키옥시아 상장 이후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지만 가까스로 2,700선은 지켜냈는데요. 어떤 업종이 지수하단을 지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양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 매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주 국가 R&D 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첨단 바이오와 함께 양자를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은 만큼 안건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양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이루어지면 앞서 6월 500억 원 이상의 대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결정 이후 첫 면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타가 면제될 경우 1년 반 가까이 지체된 양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KCS가 17.05%, 엑스게이트가 8.79% 급등했고요. 아이윈플러스가 7.98%, 우리로가 5.16%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수천억 원대를 투자해 경기도 안성시 산업단지에 배터리 R&D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남양, 마북, 의왕연구소에 이어서 안성 사업장을 4대 R&D 거점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전기차 대중화를 대비해 배터리 기술을 본격 내재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안성에 조성하는 배터리 연구 거점은 현대차 자체 기술력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연구, 제작 및 테스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안성의 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시설을 만듦으로써 배터리 화재 위험성과 안정성도 미리 검증하고 배터리 성능을 현대차와 기아 차량에 빠르게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1차 완공 시점은 2027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5.65%, 한온시스템이 1.86% 올랐고요. 그 밖에 현대차가 1.81%, 기아가 1.56% 상승했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건설주 주가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자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분위기인데요. 증권사에서는 최근 건설주들의 주가 상승이 일시적인 테마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모멘텀이라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중 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은 최악을 지났다며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기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증권사 호평에 7.66% 급등했고요. GS건설도 2.45%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삼성물산이 2.04%, 현대건설과 DLENC가 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열릴 여러 암호회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는 세계 폐암학회, 스페인에서는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는데요. 유한양행을 비롯해 에스티팜, 루닛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먼저 유한양행은 폐암학회에서 렉나자의 단독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입증하는데요. 이번 발표로 경쟁의약품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와 비교한 렉나자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에스티팜은 스페인 암학회에서 세계 최초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바스로파립의 임상 1상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전 세계 5조 원 규모 시장을 노리는 계열 내 최초 신약이라고 합니다. 또 그 밖에 루닛도 바이오마커 분석 플랫폼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연구 초록 한 편을 발표하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차별화된 연구 결과 공개 예고에 제약바이오주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유한양행이 10.81%, 한올 바이오파머와 에스티팜이 5% 넘게 올랐고요. HLB제약이 3.29%, HLB생명과학이 3.28%로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소폭 내렸습니다. 동트기 전 고요한 새벽처럼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된 영향이었습니다. 파월과 우에다, 우에다와 파월,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큰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수장들의 발언이 모두 나왔습니다. 연설을 확인한 시장은 웃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전거래를 복귀하면서 새로운 한 주 준비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22% 내려서 2701.69포인트, 코스닥은 0.03% 약보합으로 773.26포인트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700선도 이탈했었는데요. 다만 우에다 일본은행 의회 연설 이후에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단 파월과 우에다 발언을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커진 탓이었는데요.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는 2,41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더해서 개인도 1,03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 3,453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2,700선을 지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다르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1,12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지켰고 반면 기관이 99억 원 매도 우위, 개인도 595억 원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표주는 약했고 완성차와 금융주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는 0.77% 약세, SK하이닉스도 2.93%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18만 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올랐고 현대차와 기아가 2% 가까운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서 A등급을 받은 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서 금융 대표주인 KB금융이 0.35%, 신한지주 1.52% 강세 기록했습니다. 조달 금리 하락 수혜를 볼 수 있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했습니다. 최근 약세골이 깊었던 제약 바이오주, 낙폭 과대 매수세에 더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 기대감이 겹쳤습니다. 알테오젠이 9%대 상승세 시현했고요. HLB가 4% 넘게 올랐습니다. 또 삼천당제약이 2.5%, 리가켄바이오가 5% 가까운 강세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시스는 이루다 합병 시너지 기대에 5.86%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전기트럭 화재 소식에 에코프로비엠이 3.8%, 에코프로가 2.69%, 엔캠이 4.38%, 2차 전지 대표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주식시장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4원 10전 올라서 1,338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외환 시장에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자 달러화 가치가 약해졌고 원화 가치가 올랐는데요. 외환 시장 마감 시간 기준 그리고 역외 환율까지 차트 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역외 환율 보실까요?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24원 90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하락하면서 1,320원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파월과 우에다 환상의 커플입니다. 파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고 우에다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죠. 환호한 미증시를 따라서 우리 시장 긍정적인 출발이 예상되고 또 환율이 내리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다음 변곡점은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수요일 미국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과 더불어서 가이던스 그리고 블랙웰 공급 딜레이 이슈와 데이터 센터 외 사업 부문에서의 수익성 등에 대한 언급 등이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앞서 나온 금리 이슈를 소화하면서 나머지 산업 이벤트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내일은 제약바이오 산업전시회 그리고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개최됩니다. 제약바이오와 마이데이터 산업 등의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을 결정짓는 주주총회도 열립니다.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를 엽니다.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하이브리드 출시 계획을 공개할 전망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NC소프트는 신작을 출시하고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개최됩니다. AI 반도체부터 자동차, 게임주들까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GDP 수정치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사업 분할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변경 상장도 이뤄집니다. 금요일에는 연준에서 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됩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이후부터 시장은 연준이 시기를 놓쳐서 미국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는데 이번에 PCE가 컨센서스대로만 나오면 이 걱정이 좀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뤄지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상장하는 부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와 대왕고래 테마주가 올랐습니다. 테슬라 전기트럭 화재로 전기차 화재 방지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모습이었고요. 대왕고래 관련주는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과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했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파월 의장 발언까지 소화한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시작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됩니다.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코스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보니까 뉴욕 증시가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좀 그럴까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많이 올랐죠.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잭슨홀 연설이 없었더라도 어제 같은 날은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네. 그 전날 많이 빠졌으니까. 네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어쨌거나 금토일 어쨌거나 그 주말 보내면서 네. 마이웨이 한 3곡 들었습니다. 마이웨이요? 왜요? 예. 제가 소시적부터 해서 기억에 남는 게 그 프랭크 시나트라 그 은퇴 무대에서 아주 마이웨이를 갖다 땀 닦으면서 부르던 노래 기억나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호놀룰루에서 그 화려한 옷 입고 이렇게 부르던 마이웨이 생각나고 영화 친구에서 그 유호성 씨가 연기한 준석이가 노래방에서 부르던 마이웨이가 생각나는데 같은 곡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죠. 프랭크 시나트라는 저는 우에다 가즈오가 겹쳐졌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파월이 겹쳐졌고 네. 나 잘났어, 나 애썼어, 나 참 잘했거든 하는 그게 보여졌고 그 준석이 마이웨이는 준석이요. 예, 네타냐후가 보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보이면서 네. 굳이 그 와중에 네. 두드리 맞은 것도 아닌데 선제 공격을 하면서 내기를 간다고 네. 그래 됐는데 글쎄요. 느낌은 그랬습니다만 풀 얘기는 많은데 네. 오늘은 또 송 대표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짚을 게 많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BOJ 먼저 확인했고 우에다
총재 발언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파월 있었고 네. 요렇게 우선 그 두 양반 그 저기 뭐야 통화 정책 관련해서 던진 메시지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결론적으로 일단 우에다는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네. 없었습니다. 예, 7월 말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다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쨌든 엔화는 좀 더 강세로 예. 그 이후로 좀 돌아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말씀 주신 대로 파월 의장은 참 그 선택을 잘했다. 선택을 예, 그러니까 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중도를 싹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나름 시장에 충격도 안 주면서 본인이 가져갈 정책적인 그런 버퍼라고 해야 될까요? 아하. 여유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가르마를 그러면서 잘 타줬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려했던 잭슨홀 미팅이 지난 2년간은 완전 온탕 냉탕이었거든요. 2년 전은 완전 냉탕이었고 예. 작년은 온탕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딱 그 중간 정도로 잘 네. 가면서 어쨌든 큰 무리 없이 잭슨홀 미팅이 끝났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비컷 기대감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계속 전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 말씀드렸는데 비컷이 있다는 얘기는 그 비컷의 배경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봐야 되기 오히려 때문에 경기 침체 예, 쪽으로. 뭔가 고용이 상당히 심각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컷이 네.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에서 좀 여전히 올해 상반기 기억해 보시면 김치 국물 많이 마셨잖아요, 사실은. 상반기에 6번, 6번, 8번, 7번까지 갔었어요. 예, 뭐 네, 거의 그렇게 네. 금리 인하를 했다가 뭐 거의 한 번까지도 줄었다가 또 사실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너무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좀 과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좀 좁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금리가 지금 확실히 반응을 해서 최근 한 달간 금리가 하락을 실제로 시장 네네. 금리는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려오는 폭이 이제부터는 시장이 기대한 만큼 과거에 이제 제로금리 시대의 그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일부 시장에서는 추측하는 그 강세론자들도 있으시지만 이전보다는 그 내려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의가 이제부터는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벌어질 가능성. 왜냐하면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워딩은 좀 놀랍지 않았습니까? 연설 중간에 The time has come. 약간 무슨 영화의 그런 한 장면처럼 일부러 헤드라인을 언론들이 고민 안 하시게 헤드라인을 멋지게 뽑아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거 그렇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기자들의 마음까지 읽어낸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주요 언론 매체 미국에서나 네. 유럽에서 몽땅 다 타임에서 컴이거든요. 때가 됐다. 예, 때가 야, 왔다. 뭐 이런 때가 식으로 왔다. 아, 네, 정책을 조정할 네, 때가 네. 왔다. 예. 이제 저렴났으니 이제 CPI 살짝 좀 높아져도 절대 높이면 안 되겠네. 조금 손봐서 파월 의장 체면도 있겠다, 대선도 있겠다, 뭐 그래서 금리 인하 방향성은 이미 사실은 네. 이전부터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막 들으면 기분은 좋았는데 얼만큼 빠른 속도로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그걸 지레짐작으로 이만큼 하겠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말까지 100bp, 그러니까 4번의 금리, 그러니까 소위 베이비 스텝으로 4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3번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컷 50bp, 그다음에 베이비 스텝 2번, 뭐 네. 이래야지 이제 100bp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건 좀 노멀할까지 정말 바램을 지금 선물 금리에서는 닫고 있는 거고 지금 제 생각에는 2번에서 3번 정도의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을 마음 편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리고 정말로 빅컷이 나오면 그거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그래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파월 의장 전에 그 같이 갔던 잭슨홀에 같이 갔던 연준 인사들이 연달아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또 입이라도 맞춘 듯이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래주얼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methodically. 예. 그런데 점진적, 체계적이라는 얘기는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게 9월에 25피 시작해서 차근차근.
근데 그 말을 굳이 안 썼다는 걸 갖고 또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파월이 비컷을 염두에 뒀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솔직한 얘기로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네.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튈까봐 내지는 아예 그런 얘기 안 해줄까봐 걱정을 했는데 네. 적어도 거기에서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또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얘기들은 다 했기 때문에 네. 그 파월의 연설문 안에 보면은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상당히 지금 그 좌우의 균형을 맞추면서 잘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딱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네요. 맞습니다. 예. 본인의 여지도 가져가면서. 네. 지난주 시장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좀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논의했던 게 이게 다 통화 정책이고 예. 이게 다 금리와 관련된 네. 거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세계 시장, 주식 시장을 금리가 다 갈랐다. 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제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네. 대만, 우리나라, 뭐 네덜란드 이런데 다 좋았는데 미국 포함해서 지난주에는 거꾸로 우리가 좀 많이 쉬었고 대만, 우리나라가 많이 쉬었고 맨 왼쪽에 지금 제일 좋았던 데 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한 중간쯤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한 주 전과 정반대의 그 수익률 그 순위를 나타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같은 데가 전반적으로 금리가 가장 많이 지난 한 주간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장 금리가. 네, 다음 네. 차트를 열어보시면 네. 각국의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인데요. 네.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스페인이 제일 많이 그러네요. 빠졌죠. 어허. 그다음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아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제일 성과가 좋았던 기업 나라들이 네. 국채 금리가 제일 많이 빠졌던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좀 상당히 부진했던 나라들이 보시면 일본, 한국, 대만 금리가 오히려 올랐어요. 한 주간. 거꾸로 지난 한 주에. 그렇게 보면 확실하게 지난 한 주간은 금리에 의해서 시장의 주가가 확실히 반응을 하는 한 주 글로벌 증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업종별로는 어땠을까요? 업종별로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라들이 이 큰 네. 나라들이 다 영향을 거기에 받으면 업종도 당연히 그 영향을 같이 받겠죠. 그 보시면 한 주간도 보시면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그 금리 하락 수의 업종들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넘버원, 예.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 소재 산업재 건강관리 이 순서대로 평균적으로 과거 경험상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업종의 수익률이 좋았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지난 한 주간 나타났고요. 네. 맨 오른쪽에 부진했던 업종 보시면 한 주간 유가가 빠졌었던 에너지 업종이 확실히 좀 부진했고 기술주는 사실은 금요일 날 반등은 했지만 한 주를 놓고 보면 지수만 못했습니다. 의외인 것이 유틸리티 업종인데요. 보시면 그러네요. 유틸리티 업종이 지수만 못했어요. 그러네요. 이유를 가만 살펴보면 네. 유틸리티는 6개월 동안 업종 수익률 1위입니다. 그동안에 아, 그래요? 최근에 21%나 올랐습니다. 와. 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업종에서 1위 유틸리티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 주간은 조금 네. 상대적으로 쉬어갔다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국가 간 수익률 격차도 금리 하락이 나눴지만 미국 내 업종 수익률 그 수익이 격차도 금리의 그런 수의 여부에 따라서 강하게 나타난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그렇게 급반등이 안 나왔으면 저 정보기술 IT 쪽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었겠네요. 주가. 충분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목요일 날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죠. 네네. 테슬라가 금요일만 4.6% 오르고 엔비디아 4.5% 오르고 뭐 이랬으니 브로드컴 2.5% 이랬으니까 저나마 저 IT 쪽에서 섹터 수익률이 저렇게 플러스가 나온 거지.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따로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미국의 큰 손들 헤지펀드들이 한 690개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자기네들이 보유한 종목들 리스트들을 그 SEC에다가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걸 분석을 골드만삭스 한 걸 보니까 M7 중에서 테슬라는 아예 아무도 안 갖고 있고요.
1분기, 2분기 내내 M6 중에 예. 대부분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 대비 2분기가 좀 줄이기 시작했고요. 유일하게 느렸던 데는 애플을 느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좀 보링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헤지 펀드들이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소위 이게 AI 또는 빅테크에 대한 열정, 사랑이 조금은 이제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 헤지 펀드들의 보유 종목들의 그런 변화들을 보면 확실히 있고요. 6월 지나서 7월, 그러니까 7월 달에 큰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초에들 좀 많이 좀 사긴 했는데 헤지 펀드들 이것이 쭉 지속되려면 확실하게 이번 주에는 결국 지난주는 글로벌 중앙은행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엔비디아 주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수요일 날 밤에 엔비디아가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 전망이 엄청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헤지펀드들의 지금 변해가는 이 변심하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느냐 여부가 이번 주 수요일 밤에 결정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뭐 잭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CEO를 갖다가 잭슨왕 이럴 정도까지 와버렸는데 잭슨왕. 잭슨왕인데 아니 사실 이게 참 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번 주가 중요한 게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지난 목요일 날 나왔던 그런 짱대 연봉 말이죠. 그 이전에 한 3거래일 정도의 상승폭을 하루 만에 다 잡아먹는 거. 이거 7월 11일, 12일 그 무렵에도 그러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런 게 나오고 나서 한 2, 3일 또 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 나오고 나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목요일 날 그렇게 짱대 연봉 나오고 금요일 날 파월 덕 봤다 하면서 반등 나왔고 반등 나왔지만 그 음봉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고 그러면 오늘 월화 더 반등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괜히 엔비디아 보고 빠져버리면은 이게 또 이제 좋게 나오든 말든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 아니면은 엔비디아 이후에도 역시 엔비디아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봤던 7월 고점을 열어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랠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정말로 말씀 주신 기술 분석가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네. 정말로 중요한 한 주다. 중요한 한 주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포인트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주간이라고 말씀드린 엔비디아 거예요. 주간이다. 예, 전 세계 사실은 주가의 방향성 특히 IT, 이 빅테크와 관련된 기술주에 대한 방향성 투자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그 키를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실적 발표 날이라든지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뭐 10%가량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섞인 분석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소위 실적을 당연히 비트, 그러니까 예. 초과해서 달성할 거는 기본이고 네네. 시장에서 매번 그래 왔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향후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왜냐하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지만 3분기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가이던스를 주는 거 그것이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계속 그걸 끌어오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거를 시장이 그 기대를 충족할 만큼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주느냐가 결국 여전히 포인트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번에 옵션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배팅들이 들어간 걸로 알거든요. 엔비디아 이제 그 실적 발표 전후 해가지고 뭐 콜 130불짜리가 가장 많이 핫되다 뭐 이런 예. 예, 그러니 뭐 어쨌거나 선수들한테는 늘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벌든 조금 잃든 간에 네. 잔잔하게 가는 것보다는 뭐 할 얘기가 자꾸 있고 네. 모멘텀이 자꾸 있어주면은 그것도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걸 쳐다보고 있는 분들은 좋으실 수 있는데 네.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이제 슴떡감떡 할 수도 있죠. 지금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이제 9월달 첫 금리 인하 한 4년 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금리 2022년 1, 4분기부터 시작했으니까 3, 4, 2년 반 그래요. 뭐이 금리 정도. 인하는 4년만 아닌가요? 인하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인상해서 지금 인상. 멈췄었으니까 금리 인하는 인하는 맞죠? 4년 만이죠. 그러니까 금리 예. 인하라는 예. 이벤트는 맞습니다. 네네. 19년도
초에 맞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 이제 섹터별로 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보니까는 일단은 부동산 쪽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기대감 네네. 때문에 유틸리티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긴 합니다만 유틸리티도 사실 또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유틸리티 안에 저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금리도 금리였지만 그 안에 사실 아시지만 AI 사실은 그래서 전력 전선 예, 쪽. 그러니까 AI 관련 주라고 사실은 분류가 됐기 때문에도 예. 많이 올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하락기에 확실한 성과를 잘 냈던 업종을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이 베타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이게 2년 반 동안 지난 2년 반 동안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그 채권 그 ETF가 TL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20년물 이상 되는 예. 거. 그거의 가격 흐름과 업종 지수 간의 베타를 상관계수를 나타낸 게 이제 저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방어 업종에서는 확실히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채권 가격 올라간 것과 동시에 같이 올라갔던 업종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유틸리티가 가장 높았다. 확실히 이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고요. 네. 우측에 경기 순환 업종에도 있습니다. 소재, 산업재, 금융. 이게 이제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다 엮어보면 부동산, 유틸리티, 소재, 산업재, 금융 이 5개의 업종 자체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하면 계속 금리는 좀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는 저쪽이 이미 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꽤 볼 수 있어서 본인들의 우리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 안에서 저 분야의 비중이 조금 더 커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겪으면서 미국 증시는 올랐고 또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이 많이 빠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금리는 내렸습니다만 단기물 2년물이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 이제 커브는 조금 이렇게 스티프닝 됐습니다만 더불어서 달러도 훅 빠져버렸어요. 네. 달러도 훅 빠져버렸는데 재밌는 게 지금 니케이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갑자기 또 달러엔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 엔화 강세가 나와서 그런지 네. 개장 전 흐름은 니케이가 오늘 약세 출발 같고 우리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한 1% 상승 분위기로 네네. 개장 분위기로 야 여기서 약간 좀 다이버전스가 나오네요. 뭐 일본은 그 사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하기야. 예. 뭐 우리는 사실은 그 사이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일본 빠진다 같이 빠지면 좀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예. 사실 뭐 저도 2,700까지 보고 2,700 넘어서는데 코스피 2,700 넘어서는데 조금 그 기술적인 저항의 맥시에서 좀 나름대로 시장이 예우해 준다고 한 일주일을 버벅거렸는데 일단 열었으면 뭐 2766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한번 우리 송 대표님 지금 여기서 우리 7월 초에 봤던 미국 같은 경우 네. S&P나 나스닥 네. 그게 역사적 사상 최고치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거 지금 열고 대선 치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거의 10월 가봐야 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10월 가봐야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전고점을 지금 거의 근처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두 개를 구분해 보면 S&P 493은 전고점을 뚫었어요. 예. S&P 예. 493은 이미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미 전고점을 뚫었다. 예. 근데 S&P 7 소위 M7에 포함되는 그 예, 7. 사실은 그 M7은 전고점 대비 한 8% 모자라거든요. 아직도?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미 493개는 다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이 이걸 뚫고 올라가냐 여부가 결정을 될 거고 오늘 이제 엔비디아의 성과도 나오겠지만 이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 엔비디아의 고객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고객들이 M7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 뭐 그렇게 엮이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들이 돈만 쓰고 지금 돈을 못 버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양쪽이 네. 얘기가 뭐냐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이제. 내러티브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네요. 예, 왜냐면 이전에는 AI 투자만 하면 다 같이 올랐는데 예. 이제는 AI 투자한다고 그러면 돈은 벌 수 있는 거냐고 이제 질문이 바뀌었잖아요. 너 지금. 투자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돈 되니? 예, 두 개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한테 물어보는 질문과
엔비디아 고객들이 나머지 아하, 예. M6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개가 달라졌다. 그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좋은 게 전체 다 좋은 거냐에 대해서 또 이제 퀘스천이 있고 다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지펀드들 내에서 M6는 줄이고 있는데 TSMC 같은 건 또 들어갔어요, 이 분기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신규로 사실은 그런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좋으면 다 같이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일부는 따라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충분히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올라가야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오히려 그럴 땐 다이버전스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뭔가 빅테크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충분히. 이제 서로 웃고 웃는 게 달라지는. 옛날엔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다 들어갔는데 같이 웃고 다 같이 다 어깨 스크럼 짜고 같이 갔는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서로 따로 또 같이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별로는 어땠나요? 최근에 보면 뭐 중소형주 러셀 2000 수익률도 좀 약간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지난주 한 주간도 확실히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부채 많고 돈 잘 못 버는 데들이 수혜를 당연히 많이 볼 예. 거예요. 그게 이제 소형주고 소형주 안에서 초소형주가 지난 한 주간 또는 금요일 날 확실히 좋았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초소형주고요. 결국은 한 주간 올라가는 거 거의 대부분 금요일 날 올라서 끝냈습니다. 소형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는 러셀 2000, 네. 소위 적자 기업이 절반이 되는 예. 그 확실히 러셀 2000이 확실히 좀 더 좋았던 거고요. 왜냐하면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그렇죠. 거니까. 그다음에 그 동일 가중이 시가총액 가중보다 대형주에서는 더 좋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3개가 주가가 전고점을 뚫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리 하락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하락 방향성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는 것이 이 규모 면에서도 확실하게 지난 한 주간 차별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별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또 금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온스당 뭐 3,000달러 돌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 수요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죠. 아, 안전자산 선호 현상. 네, 첫 번째로는 많이 사는 거고 예. 대표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포함해서 미국하고 덜 친한 나라들이 이 달러를 무기화하다 보니까 그 금을 엄청나게들 사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들 샀습니다. 첫 예. 번째로 금 수요가 늘었고 2, 4분기부터 그러니까 중국이 안 사기 시작했는데 이걸 바톤 터치를 받아서 글로벌 개인 큰소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패밀리 네. 오피스 같은 데들. 네네. 이런 데들이 2, 4분기에 엄청난 걸 들어왔고 지금 7, 8월 들어와서는 드디어 개인 ETF,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금 ETF 안에도 이제 자금들이 AUM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이 미래에 있을 뭘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사고 있는 게 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가끔 그러니까 금은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연초 이후에 아까 예. 차트가 열렸을 때 예. 다시 열어봐 주시면 연초 이후에 우린 주식만 보고 있어서 주식이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금이 1등했습니다. 지금 보면 수익률로 예, 봐서는 미국 주식 스파이가 지금 보시면은 18% 상승했는데 금 GLD ETF가 21%를 1등을 했어요.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사실은 2, 4분기 이후에 금이 완전히 미국 주식을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는 1개월대에서는 여전히 금이 2등을 하고 있고요. 1개월 동안. 미국 국채가 드디어 1등으로 올라서기 시작했다. 주식보다 더 낫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미국 국채 장기물이 네. 이제 올라간 건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그런 자산별 우리가 주식만 보고 있어서 조금은 간과했던 거인데 조금 떨어져서 전체를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채가 올라가고 있고 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주식보다 시장에서 확실히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잭슨홀에서의 그런 환호도 중요하고 엔비디아 이번 실적 중요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제는 위험에 대해서 평가하는 눈높이가 훨씬 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과 같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강세장 을 보기보다는 이젠 밸런스를 맞추면서 또 오히려 지금 특히 서학개미부들은 좀 조심할 타이밍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이것이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장으로 조금씩은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왜냐면 지금 최근에 워낙 서학개미들이 늘어났잖아요. 예. 거기에 특히 이제 빅테크의 투자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는 이 차트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말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 코스피가 2,72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0.68%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2,720포인트. 자 그리고 코스닥은 0.3%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76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8,400원, SK하이닉스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85,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 36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969,000원, 현대차도 1.98%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57,500원이고 기아는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은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05,000원, KB금융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87,000원 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3%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좀 반등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175,300원,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7,1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엔케미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82,500원, 삼천당제약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47,000원.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 0.3% 상승 예상되죠. 각각 호가 94,000원, 52,600원. 리노공업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0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 뭐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글쎄요. 지금 뭐 삼성전자 호가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약간 다른 행보 아니 같은 상승세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하이닉스 탄력도가 조금 제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가?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 또 다시 빠르게 반등을 보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삼성전자는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결국 어쨌거나 두 종목 넘어야 할 허들은 뻔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8만 원이고 네.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동시호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고비를 넘기고 네. 부르는 게 값인 땡기면 땡기는 대로 이제 어디까지 이제 반등에 키워 나가느냐 하는 그 싸움 될 것 같고 그 점에서 대만도 궁금하네요. 대만도 예. 대만도 보면은 대만 가권 지수하고 TSMC 주가가 거의 패턴도 같고 오르고 내리는 폭도 비슷한데 얘도 우리 코스피하고 똑같은 궤적을 밟아왔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7월 그리고 8월 초순의 그 낙폭에 그 기술적인 저항 61.8을 못 넘고 버둥버둥 했는데 우리는 오늘 넘을 것 같고 이따 대만 열리면 어떨지도 한번 볼만하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랠리인데 지금 미국도 지수 선물은 또 이렇게 잠잠합니다. 그러니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뉴욕 시황에도 그래요. 무슨 여기서 뭐 훨훨 뭐든지 막 날아가는 걸 갖다 기대하는 거는 일단 한 번이 쿵 한 번 꺾였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따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비싸요, 미국이. 비싸. 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뭐든지 비싸게 사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다 막판에 꼭지에 사면은 항상 마음고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학개미 분들한테 이제 조심할 때가 됐다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더 올라갈 룸이 있겠지만 길게 놓고 보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미국의 전문가들의 다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꼭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가에서 이제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이 전부 이 뭡니까 이거 소위 말하는 빅테크 M7 쪽 들어갔다가 많이 줄였더라고요. 네. 뭐 드러큰 밀러도 그렇고 무슨 뭐 저 누굽니까 그 양반 요즘은 이름이 깜박깜박하네요.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뭐 등등 할 것 없이
그런 상황.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중동발 뉴스는 둘이 한번 후다닥 거리고 나서는 또 살짝 분위기가 여기서 더 이상 확전을 원치 않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던데 이스라엘 정신은 올랐어요. 예. 일요일 날. 그러니까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예. 이게 더 일이 커지지는 않는다고 봐도 될란지요. 이란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기 이란이 안 때문에 움직인다. 사실은 헤즈볼라는 격가지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네.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는 헤즈볼라가 무장 단체니까 사실은 그쪽의 움직임은 어찌 보면 격가지고 진짜는 본토인 이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결국은 지금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이게 우리 시장이 좀 제대로 한번 우상향하려면은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워낙 강세가 네. 거기에 키를 쥐고 있는 게 또 유가입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네. 유가가 강해지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유가가 강하면 달러도 강세를 가거든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그 얘기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그 미국과 세계 상대 성과하고 이제 달러 지수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지금 보시면 9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건 뭐 투자자분들도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워낙 긴 차트라서 체감적으로 좀 안 와서 그런데 지금 연준이 말씀 주신 대로 4년 만에 그다음에 2년 만에 이런 높은 고금리를 지금 낮추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아래쪽에 달러 지수가 위로 올라갈 때는 미국 주식이 세계 주식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좋더라. 이게 결국 미국 주식 강세였고요. 달러가 내려가면 약세로 가면 미국 주식보다는 나머지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한 세계 주식이 성과가 훨씬 좋다. 이것이 이제 1970년대 이후에 한 50년간 꾸준히 보여왔던 이제 그런 차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좋으려면 서학개미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동학개미가 좋으려면 사실은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세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꿰는 게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하면 금리 격차가 벌어졌던 게 좁혀지면서 나머지 나라들의 강세되고 엔화가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반대될 수 있는 게 요건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197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그 소위 페트로 달러라고 우리가 아시잖아요. 뭐냐면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원유 결제는 기름 팔 때 미국 달러로 사고 팔자. 그래서 그 돈을 뭐에 투자하냐? 미국 국채 투자한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서로 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지금의 달러의 위상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 이 현상이 서로 컴프로마이즈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1986년도 이후에 2019년까지는 지금 보시면 이게 아래로 선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유가 상승, 달러 약세의 그런 서로 반비례 관계였는데 최근 들어서 2019년도 이후에는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도 강세로 가는 현상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셰일 오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드디어 셰일 혁명은 2010년대부터 있었는데 드디어 2018년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성한 나라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석유 수출국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19년부터는 그러니까 수출인데 순수출국. 순수출.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 그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유가가 올라오면 무역 적자가 아니라 무역 흑자가 나게 되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오면 오히려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바뀌는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이후로 반비례하던 것이 정비례로 역전이 돼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왜 제가 이 얘기까지 끌고 왔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유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유가 얘기는 저희가 좀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26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게 되고 지난주에는 이제 시장에서 기다렸던 빅 이벤트였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이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AI 관련주라든지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행보가 눈여겨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5% 상승합니다. 2,716포인트, 코스닥도 0.48% 올라갑니다. 77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올라갑니다. 78,1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1% 이상 올라갑니다.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SK하이닉스 지금 188,400원. LG에너지솔루션 1.2% 상승합니다. 36만 4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올라갑니다. 96만 1,000원. 현대차도 1.78% 올라갑니다. 25만 7천원이고 기아도 1% 이상 상승합니다. 10만 5,1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올라갑니다. 6만 2,700원. 셀트리온 1% 가까이 올라갑니다. 20만 4,500원. KB금융이 0.69% 상승하죠. 87,400원. 반면에 신한지주는 0.3% 하락하면서 5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9% 반등 보여줍니다. 17만 5,500원. 알테오제는 0.6% 하락합니다. 31만 3천원. 에코프로가 1% 올라가죠. 8만 7,700원. HLB는 강보합권으로 8만 6천원이고 엔캠이 1.7% 올라갑니다. 19만 9,800원. 그리고 휴젤 클래시스 보도록 할게요. 클래시스가 0.5% 올라갑니다. 지금 52,700원, 휴젤은 보합이고 리가캠바이오가 0.6% 상승하면서 94,300원, 삼천당제약은 보합권이죠. 147,300원이고 리노공업이 0.9% 올라갑니다. 20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2,700선 또 지지 여부 좀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 LPG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중앙 에너비스가 19% 급등합니다. 22,450원. 23,000선까지 뚫고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극동유화도 1.5% 상승합니다. 3,850원. GS도 0.8% 올라가고요. S올도 0.6% 올라가고 흥구석유가 13% 급등합니다. 지금 화면에 좀 표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흥구석유 좀 두 자릿수의 상승률 13% 이상 올라갑니다. 17,080원. 중앙 에너비스도 17%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극동유화도 1.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PG 관련주들 올라가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KN솔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16,2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GST도 7% 강세입니다. 17,950원. 그리고 유니셈 1.8% 올라갑니다. 지금 냉각과 관련해서는 액침 냉각 쪽에서는 KN솔, GST, 유니셈 정도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해운주들 흐름 좋은데 STX 그린로지스가 4% 이상 올라갑니다. 12,380원. 그리고 흥하해운도 3.8% 올라갑니다. 2,305원. 그리고 대한해운도 2.3%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밖에 HMM 0.4% 올라가고 있고 KSS해운 강보합권이죠. 페노션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STX 그린로지스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해운주 상승 보여주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장비 쪽 흐름이 좋습니다. 엔시스가 9% 이상 올라갑니다. 12,240원 선이고요. 대성하이텍 6%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4,445원. 그리고 제일 M&S 필에너지 4%에서 2% 올라가고요. 윤성 FNC도 2% 이상 상승하고요. PNT, 민테크 지금 2%, 1% 올라갑니다.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좋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SKC 3% 강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1.4%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73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3억 원, 21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21억 원, 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2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좀 많이 삽니다. 1,189개 아침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규장 마감이죠. 3시 30분 기준 대비로는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14원 80전 하락한 1,325원에 오늘 지금 개장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지네요. 1,324원 선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보니까 달러 환율은 또 빠르게 떨어지네요. 네, 예.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는데도 엔원이 920원이라는 얘기는 달러엔 떨어지는 것보다 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915원 뭐 이런 걸 봤으니까 지금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네요. 모든 통화에 대해서. 네. 유로도 많이 튀어오르고 파운드 튀어오르고 뭐 아시아 통화들도 뭐 심지어 태국 바트까지도 달러 대비 강세니까 지금은 전부 달러의 약세인데 이 확실하게 니케이는 빠지면서 시작하네요. 네. 일본은 엔화 약세라야만이 니케이가 사는 거고 우리 지수는 생각보다는 약하네요. 그러게요. 동시효과 때 분위기보다도 그렇기도 하고. 뭐, 대표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무슨 뭐 파월 의장 합니다만 특별한 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좀 냉정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래 이제는 결국은 이제 실적하고 지표네요. 그럼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게 우리가 듣고 싶었던 건 속 시원하게 연말까지 100bp 우리 인하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예. 전혀 안 좋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진짜로 그 기대해 보는 거는 이제 고용 시장이 그러니까 선제적 사실은 인하를 통해서 네. 고용 시장 약화를 막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 연착륙이 쭉 가는 그 모습을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베스트일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 동학개비들 입장에서의 이제 흐름을 보려면 달러 약세가 좀 구조적으로 지속돼야 될 필요 있는데 거기에서 가능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많이 비싸다 이따도 보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이제 거림돌이 될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중동발 사실은 유가 강세.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강세로 가면 오히려 이제는 달러 약세 요인이 아니라 달러 강세 요인으로 지금 지난 5년간 완전히 탈바꿈했기 때문에 유가 강세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의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쭉 빠져나오는 그러한 흐름에 좀 걸림돌이 분명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유가가 올라가면 당장 파월 입장에서 아까 봤던 데이터를 보고 싶은 그 데이터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잡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방해가 되는 데이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연말까지 소위 이제 시장의 리스크라고 굳이 해석을 해야 된다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좀 걱정이고 그나마 지금 사실은 유가가 빠지는 것에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수요가 둔화된 건데 네. 중국이 계속 저렇게 내비둘 수 있겠느냐. 사실은 중국이 지금 저런 식으로 부양책 안 쓰고 좀 버텨낼 수 있겠냐라는 걱정이 있어서 역으로 말하면 또 너무 공격적으로 나와서 또 다시 한번 그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테일 리스크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양쪽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좀 연준 목표치에 근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원래는 2%잖아요. 예, 뭐 근데 예. 사실은 연준이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일부 가진 거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 있어서 하지만 이제 대놓고 이제 방향성 아래쪽이다라고는 잡아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해준 게 혹시라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늘 그러지만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여기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물가가 튀어서 다시 금리 인상하는 게 이게 최악이거든요, 사실. 예. 그거를 피하고자 저런 식으로 계속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거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미리 보내드린 질문지에는 없었습니다만 대표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어떤지 지금 주말을 보내면서 미국에서는 그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무소속으로 나왔던 RFK 로버트 예. 케네디 주니어가 네. 이제 트럼프 지지 쪽으로 돌아섰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미국의 대선 판도가 아주 출렁출렁하는가 보던데. 네. 지금 또 나오는 뉴스는 그거예요. 이번에 하마스 쪽하고 이스라엘 쪽하고 다 이집트 카이로에 다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었던 휴전 협정 또 결렬됐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막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뭐 네타냐후로서는 또 이제 산 거죠. 예, 여기서 예. 지금 뭐 휴전 협정 네. 이렇게 타결되면은 네타냐후는 못 벗어야 되는데 감옥 가야 된다고들 하죠. 감옥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예, 어쨌거나 이게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 양반이고 제 양반은 네, 맞습니다. 예, 이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이 관련 이 국제 정세 다루는 이 매체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네. 뭐 해리스 부통령이 뭐 네타냐후하고 이스라엘 갖다가 박대를 한다는 둥 등등 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셈법이 복잡해 보이던데. 지금 사실 그래서 해리스도 명확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양쪽이 다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을 네, 하고 네.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렇지만 해외 정세가 지금 이런 그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양쪽이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다 지금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는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데 다만 양쪽이 딱 좀 다 걱정하는 게 소위 말하는 유대인 자금, 유대인의 지지 이것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어정쩡한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로 뭔가 해석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역으로 저는 걱정하는 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소위 그런 전 세계 국제 정세의 그 힘의 무게가 진공 상태가 되면 예. 이 어느 쪽으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바이든 정부긴 하지만 힘은 지금 빠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분명 이게 예. 해리스의 내각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이번에 계속 갈 거였으면 현재의 그 바이든 내각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말빨이 잘 먹힐 텐데 지금 해외에서 과연 먹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좀 상당히 그러한 그 갈등이 심한 전쟁이 있는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 말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측면도 상당히 큰 이제 11월까지의 변동성을 되게 키우는 그런 한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다시 좀 미국 경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이제 시장이 출렁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 보니까 연착륙으로 가는 길은 있는데 좁다. 상황이 실제로 어떤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네. K자 회복 이런 얘기 K자, 예, 빠르게 반등하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 되게 안 좋고, 안 좋고, 예. 좋은 건 좋고 이게 K자 모양을 양극화. 보시면 양극화돼서 예, 해서 예. 지금 미국의 경기가 정확히 K자 회복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은 분들은 저축도 많이 하고 네. 여유가 생겼는데 왜냐하면 예. 워낙 지금 투자해 놓은 것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아,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네,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데 좀 못 사는 분들 이게 소위 소득 하위 계층 분들은 사실상 이미 침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8번 차트를 좀 열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의 신용가 장기 연체 이게 사실 보통 30일부터 연체 시작인데 네. 90일 이상 연체면 사실상 좀 못 갚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냐 11%면 2008년도 그러니까 그 소위 침체가 들어왔을 때 수준까지 이미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자 회복인데 저 아래쪽 지금 그 소득 하위 계층은 사실상 침체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를 이제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튼 거다 보여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제일 베스트는 저 하위 계층에 멈춰서 저기가 해소가 되는 게 베스트인데 이것이 이제 중산층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정말 침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연준은 시장은 무착륙에서 연착륙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네. 연준은 사실은 연착륙에서 경착륙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시장과 연준의 온도차가 생각보다는 꽤 큰 거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참 나빠요. 아, 네. 네. 맨날 저런 자료만 가져오셔. 우리 수요일 날 유동훈 본부장은 자료 자체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료만 갖고 오시는데 네. 뭐 신용카드 연체가 뭐 높아지고 이런 거 막 갖고 오시고 뭐 그러세요. 원래 진실은 고통스럽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은 투자자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나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짜고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지금은 더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 그 후기에 지금 들어가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50bp 컷을 그래서 제가 100bp, 50bp 뭐 얘기 나오는 이런 빅컷에 관련된 것이 결코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듣고 싶은 쪽으로만 이제
뽑아서 해석을 안 되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걸 밸런스 있게 보고 지금 상황은 방향성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거를 우리가 7, 8월 달에 다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할 필요가 꼭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뷰가 다 다른 거니까요. 네, 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장 시장이 잭슨홀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단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28% 오르면서 2,709.37포인트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0.21% 강세로 774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810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오늘 기관도 41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206억 원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399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51억 원 순매수,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도 34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강하고 건강관리 기술 그리고 전기 장비 업종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게임 업종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조선 업종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중동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의 테마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선 좀 상승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긴 한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정면 충돌하면서 현재 중동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LPG 관련주, 중동전 확전 우려 유가가 상승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중앙에너비스가 14% 가까이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22,450원이고요. 흥구석유가 8.3%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6,310원입니다. 극동유화도 0.26%의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대성산업은 보합권이고 S오일 0.64% 오르면서 6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운주 보겠습니다. 해운주 역시도 강세 기록 중인데요. 해운주 내에서는 STX 그린로지스가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0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흥하해운이 2.48% 상승하며 2,275원, 대한해운도 1% 넘게 올라갑니다. 1,944원 거래 중입니다. 반면에 HMM 지금 소폭 약세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펜오션 역시도 0.13% 약세로 3,7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관련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 AI 반도체부터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에 냉각 시스템 관련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KN솔이 현재 20%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17,4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GST도 7% 가까이 오르면서 1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중 NCS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도 분류되면서 오늘 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6.32% 오름세로 45,400원. GS가 0.55% 강세로 46,000원이고 유니셈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7,7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이제 화재 방지 관련주들도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한빛레이저가 17.96%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6,240원이고요. 엔시스가 8.7% 올라갑니다. 12,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하이텍 4.9%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4,390원. 제일 M&S가 3.2% 오름세로 1,580원이고요. 이노메트리도 3% 가까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도연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자문관님 어서 오세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기습 이후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타깃으로 공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관련 이슈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22년 9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이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공급하는 발트해의 해저의 가스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기습으로 침공을 하면서 상당한 전가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크루스크주의 수자 지역은 유럽으로 향하는 중요한 가스관의 계측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의 목적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중에서 노르트 스트림은 폭발되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아무래도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수송량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럽은 이러한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가스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또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네, 그래서 가스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도 대성에너지와 GSE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에너지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주택 그리고 산업 연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밖에 12개의 천연가스 충전소와 열병합 발전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사의 전체 매출이 95% 이상이 도시가스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SE 역시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동사 역시 산업용 그리고 가정용 등 에너지를 필요한 개인과 기업에게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LNG와 CNG 매출이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스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가스 관련주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영일 만의 대왕고래 이슈 그리고 겨울철로 갈수록 가스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이제 미팅 연설을 소화하고 있는데 미증 시처럼 좀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강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간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서로 간의 공습이 있었기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지 여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30일 공개되는 7월 PCE 발표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벤트 해소 시까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 88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고자 12년 만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오히려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듣자마자 누구나 조금은 예상할 수 있었던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좀 이게 또 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예. 그 전에 한번 좀 오늘따라 갑자기 우리 교수님 소개해드리면서 궁금해지네요. 워낙 이 서울사이버대학교 그 CM송이 귀에 맹맹 돌아서 네네. 여기 졸업하면 찾는 회사 많다면서요. 취업률 어떻습니까, 진짜? 지하철에서 광고 많이 나오죠? 네. 서울사이버대학에 다니고 나의 인생 달라졌다. 글쎄, 요즘 그렇게, 실제 취업률이 어떤가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되고 있어요? 취업에 대한 얘기보다도 일단 본인들이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학생들이 온다기보다는 재입학이라는 개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취업률이 나오는데 사실 기존에 활동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네. 취업률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대박. 네. 예,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강의하고 내 인생 달라졌습니다. 그러네요. 어쨌거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저 이거 본론으로 가서 이거 88 대책. 네. 결국 이거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한다. 거기다 집 짓겠다. 그래서 공급 늘리겠다. 이게 핵심인데 네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요가 더 자극받은 것 같아요. 네네. 주택 공급 늘리고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인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시장이 여기서 그냥 뭐 호가도 거래량도 네. 더 상승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네. 많이 상승했다가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은 들풀 같아요. 바람에 날리는 들풀이 아니라 수도권은 들썩, 지방은 풀썩. 덜풀. 예. 수도권은 덜썩, 예. 지방은 풀썩. 지방은 풀썩. 예. 이게 조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공급은 거의 다 차단돼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건축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공급이 없는 상태인데 지방은 계속 가격이 안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죠. 근데 그에 대비해서 수도권은 추가적인 계속적인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은 거의 차단돼 있거든요. 네. 종전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책을 많이 썼고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공급 확대책을 썼지만 이런 공급 확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공급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길게는 5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지금 주택은 없으니까 집값은 당연히 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거 8월 달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재미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률은 0.08%인데 서울 집값에 대해서만은 0.3%가 상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4배 정도가 더 높게 뛰는 건데 이 점이 수요 대비 공급 억제에 대한 어떤 불균형 효과에서 가격 상승을 나옵니다. 근데 8월 달에 마침 88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나오고 집값이 더 뛰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8월에 계약되고 잔금이 치러진 것들은 7월 달, 6월 달에 계약된 것들이에요.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방학 때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 방학 때 이사를 많이 하다 보면 네. 6월 달 요때 계약이 많이 돼요. 중개사무소 보면 굉장히 계약이 많이 되고 이들이 이제 잔금 치르는 게 거의 방학 때 8월 달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잔금 치르면서 계약이 높게 난 것들이 통계적 데이터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마침 88 대책과 맞물려서 집값이 뛰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제가 있다. 보는 내용은 88 대책 때문에 가격이 뛴 게 아니라 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은 계속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조건에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2년 만에 이제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해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서울 내에서 네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들썩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지방은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 투자도 잘 안 하는데 서울에서 개발 제한이 해제된다니까 막 관심이 집중되고 뭔가 의사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24년도 11월에 5만 호, 즉 3개월 남았습니다. 5만 호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얘기 또는 보금자리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25년도에 3만 호에 대한 얘기가 발표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가 큰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건데요. 재밌는 건 10여 년 전에 MB 정부 때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 지역에다가 저가 아파트를 공급했거든요. 지금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번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급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좀 도모했거든요. 근데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비가 뭐 450, 500 정도 하던 게 지금 800, 900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조합원들이 정비사업 하게 될 때 자기들 집 내놓고 부시고 아파트 지어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건축비가 올랐다고 부담금 많이 내라. 연일 소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막 준공이 시연되고. 예. 그러면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넓히려고 할 때 이 정비사업 코드가 뭔가 공급 확대에 대한 해결 방안에서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저가 아파트를 공급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여기를 수용해서 아파트 공급한다. 이 정책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할 때 건축비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수용하게 된다면 보상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받는 대로 해서 보상을 주면 거의 서울 같은 경우도 500만 원 안쪽으로 보상가가 나와요. 서울에서 토지 가격이 500만 원, 뭐 조성 토지에 대한 토목비를 고려할 때 7, 800 원가 들면서 건축비가 다소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런 저가의 토지 비용으로 매입해서 다량 주택 공급하시는 건 개발제한구역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저가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것도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라 시간은 3, 4년 걸리겠지만 그러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고 공급을 억제하다 보니까 갭 투자꾼들까지 막 등장해서 전국 투기 열풍이 일어나서 집값이 다 뛰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정도 정책을 내놨다면 지금 시장이 오르는 것은 갭 투자, 가수요가 올리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집은 없으니까 비싸게라도 사겠다. 그러니까 자꾸 오르는데 이런 현상이 이후로 조금 지나면 가수요, 즉 갭 투자까지 확장될 때는 집값은 잡지 못할 정도로 높게 뛰는데 이런 정도의 공급 방안이 대기하고 있다면 공급 물량이 넓어지면서 가수요가 막 전국적으로 투기를 조장한 이런 현상은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로 이제 환경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네네. 아니에요. 자, 아까 저 지도에 보니까 우리 서울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삥 돌아가면서 이제 사방으로 네네. 다 이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이제 설정돼 있는데 말이죠. 네. 저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건데 네네. 저 정도 녹지가 있으니 지금 여기 해제 유력 후보지로 지금 강남 3구도 언급이 된다고요? 예, 예. 지금 그러면서 무슨 결정 택지 발표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11월에 예. 5만 호 공급을 위해서 택지 개발지구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요? 예, 개인적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어떻게 네. 보느냐 이런 네. 것도 있고 또 지인들이나 제자분들이 전화 와서 뭐 자기가 지금 땅이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이거 팔라고 전화 오는데 10년을 내놔도 안 팔리는 땅이 갑자기 전화 오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팔아도 예. 되냐 뭐 이렇게 예. 물어보고 하는데요. 위치를 대략 제가 좀 추정을 해보면 일단 요번에 5만 호 공급을 위한 11월에 해제되는 지역들은 대충의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을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다는 얘기는 투기적 거래하지 말라. 예, 실수요자만 살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용 예정지 어떤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면 보상할 때 이게 힘들어지니까 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건데 이런 데가 어디냐면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예, 오금동,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그쪽에. 돼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천동,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일원에서는 이제 하남이 많이 거론됩니다.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또 감이동 이런 지역이 아마 올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그런 후보지가 아닌가. 허가구역 지정된 게 그냥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게 최근입니까? 예, 최근입니다. 요거에 맞물려서 같이 지정됐어요. 저쪽은요. 저 가장 또 유력해 보인다는 저쪽 내곡, 세곡 그쪽은요. 예, 그쪽은 이제 제가 볼 때 내년에 3만 호 지정될 때가 그쪽이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내년에 또 3만 호 지정될 때가 어딘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서초의 내곡, 또 강남의 세곡, 자곡동, 그리고 송파구와 하남 경계 지역, 그리고 동작구와 과천의 경계, 그리고 강서구의 이제 공항 인근 이런 지역들이 아마 이 3만 호 추가 공급지로 개발 장구 해제지로 이렇게 나올 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내지 이런 내용 맞춰볼 때 이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이네요. 와, 동작구하고 과천 경계를 하면 대충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교수님? 이제 구체적인 지명을 호명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아, 한데. 거기 그래요? 아니에요. 임덕원 넘어가는 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임덕원 넘어가는 쪽? 예, 예, 그 그렇습니다. 사당동에서 넘어가는 쪽. 예, 그 지금 인덕원입니다. 한참 지금 막 건물들 엄청나게 거기 이제 들어섰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개발하고 있고, 들어서고 있고. 인덕원 주변으로 또 뭐 재경골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예. 여기도 다 개발 제한격을 해제해서 인덕원이 이제 여기 기존 4호선 외에 여기 4개를 추가로 더 오다 보니까 여기 4개 더. 교통의 어떤 편의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집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청계 이지구까지. 근데 이 특성이 이들이 모두 다 개발 제한격이 해제되면서 신규 대지 공급해서 주택 공급을 넓히고 있는 지역들이죠. 예. 거기는 가끔씩 보면은 차 버려두고 걸어 내려오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남편이 너무 막혀서요. 남태령 예. 많이 밀리죠. 예. 전철 4호선도 만만치 않게 좀 혼자 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서울 내 개발 제한 구역 하고 인접 지역 토지 이상 거래를 막기 위해서 현장 조사도 벌인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는 투자자 있겠지만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네. 이것도 순수하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그럼 신규 이제 진입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이런 지역에 어떤 재테크를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편법으로 받았을 때 어떤 조사, 세무조사나 강도 높은 행정적 처분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어떤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이거를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뭐 사전 증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수관계 거래를 편법으로 한 것들도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순간에 이런 지금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편법 거래한다.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도 있는데 실제 조심할 내용은 이겁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래서 뭐 어떤 개발 장벽에 막 묻지마 투자를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높게 샀는데 이게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소유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기획부동산들이 장난치는 소리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강남 땅이 옛날에 10,000원 했는데 이거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지금 1억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강남 지역의 땅을 10,000원 할 때 샀으면 남서울 개발할 때 나는 수용 땅에서 10,000원, 20,000원 받고 보상받고 빠진 거고 조성 토지를 새로 산 사람들이 이 땅을 지금 갖고 있을 때는 상당한 지불 대가를 냈겠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개발 제한 구역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 보고 막 거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 사게 되면 수용당할 때 마이너스 완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수용당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뭐 여러 가지 개발이 된 거에 대한 파급 효과로 뭔가 좀 변화가 생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잘못 투자한 거예요. 아하. 대표적으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옛날 강원도 정성 카지노. 예. 정성 카지노 들어온다니까 그 주변 땅 막 샀거든요. 예. 이 땅 사신 분들 40년 넘게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 땅 어디 있나도 모르는 분 많습니다. 아하. 그냥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관광특구로 개발된 데만 개발이 되고 주변은 계속 엄청난 행위자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투자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주신 말씀은 진짜 한번 유념할 만한 그런 그거네요. 네. 괜히 한번 이게 한번 그거 해볼까 했다가. 잘못하면 세무조사. 예. 그런데 이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그러면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유력 후보지나 뭐 또 인접 지역에 이제 한번 진입해 볼 만도 한데 뭐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매물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돼서 택지 개발이 된다면 여기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울 외곽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있는 곳이 조금 교통이 좀 불편하고 이런데 이런 데가 지금 주변 바로 앞쪽으로 개발이 된다. 그럼 이럴 때 지 입장에서 볼 때 그 택지 개발을 해놓고 그냥 주택 공부만 넓혀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인프라가 들어간다면 무임승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외곽에 있던 조그만 아파트 단지였는데 개발 정비 해제되고 택지 개발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시설이 좋아지면 동방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분이 기존 아파트 입지가 바뀐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공법적 지식이 많이 추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공급 방안에 대한 얘기를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좀 비교할 게 있어요. 일단 공급 확대책이 4가지로 이제 압축되는 거예요. 그동안 3가지였거든요. 종전 정부가 했던 3기 신도시요. 그 3기 신도시는 제2 외곽순환도로 주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개발 장벽을 해제해서 하는 데도 많은데 아마 3기 신도시는 조금 찬밥이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수요자의 어떤 선호도에서 조금 밀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용적률 상승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어떤 내 집 마련 또 내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시내 내에서 어떤 정비사 활성화 이것도 지금 정부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내 집 마련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이 좋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선호도가 강북 지역보다는 서울과 경기 지역 이 남쪽으로가 더 선호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강북구, 성북구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선택은 또 과천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과천을 선호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88 대책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지역들의 어떤 주택 선호도는 굉장히 높을 걸로 보여요. 강남 8학군이고 네. 강북의 뭐 성북구 뭐 이런데 뭐 연신내, 은평구 뭐 이런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공급되는 주택보다는 지금 88 대책으로 나온 개발 장벽 해제지의 택지 개발 이런 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저가 공급하고 건축비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일정 공급 물량을 내놓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청약이 있고 수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당첨된다면 로또가 되겠죠. 뭐 하남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을 이제 그럼 내가 뭐 토지를 투자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내 집 마련의 길이 아니거든요. 보상받고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땅을 내가 인접지역을 잘 투자하니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이 어떤 반사적 이유로 올라간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내다보고 투자할 때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주 정밀한 공법적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 내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도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거의 다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다. 경매입니다. 경매로 투자를 한다면 경매의 경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요. 그렇죠. 다만 농지의 경우는 농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경매 나온 것들은 사전 심의해서 내가 농지증 받는데 발급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미리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발 예정지나 인근 지역 내부 또 인근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경매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로 초점 맞춰보는 거 굉장히 좋은 투자 방향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해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이번 나온 대책 보니까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 총 8만 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수요 자체가 서울하고 수도권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의 예. 의도는 알겠는데 어떨까요?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경매 물건을 죄송합니다. 수요자가 많은 네. 지역에 공급을 넓힌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정책으로 반응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집값 오르는 걸 막지 못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이런 데 투자할 때 그럼 과연 수익내는 모델은 뭡니까? 땅을 사면 됩니까? 아니면 인접지역을 사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무조건 초이스가 아니라 네. 조금 이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초이스가 필요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지금 이렇게 돼서 수용 지역에 경매 물건 투자한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수용 당할 때
경매를 샀는데 나중에 보상이 적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좀 급해요. 11월에 지정되는 지역 때도 경매 물건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런 데를 내가 낙찰받게 됐다. 그럼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지역에 내가 어떤 부동산을 내 집 마련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보상받고 끝난다고 했잖아요. 안 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 지정 이전에 일정 면적의 땅을 산 사람이 나중에 수용보상 받을 때 네. 국가가 보상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해요. 그럼 이런 협의에 응해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협의택지라고 해서 굉장히 저가로 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협의에 응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수용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조정토지가 있다면 이런 땅을 감정가로 수익계약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이런 거 추첨 입찰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수익계약해서 그냥 감정가로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 되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료화면 조금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 개발제한 구역에 인접지역에 땅을 산다면 여기서 여러분 파급효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개발제한법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면서 바꾼 게 있는데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이건 지정에 연속적으로 아까 동그랗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도로나 철도, 하천 등으로 분리돼서 이 지역이 3만 제곱이 안 되는 땅으로 분리가 됐고 개발지역이 아닌 데가 있다면 이런 데 해제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택지 개발이 됐고 이런 택지 개발을 했다면 이런데 도로나 철도나 철도는 전철이 들어온다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도로 같은 게 확장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나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도로에 분리됐고 인접에 택지 개발에 접한 땅이라면 이런 데는 소규모 단절 토지라고 해서 해제가 돼요. 그러면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된 바로 옆에 땅이 해제되면 개발 제한 구역이 자연 녹지로 바뀌면 이런 데는 음식점이나 식당, 주택 같은 거 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 제한 구역 땅값 따져보면 서울 같은 데도 경매를 산다면 500만 원 이내로 살 수 있는데 이런 데가 택지 개발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면 도로 같은 거 내다보고 도로가 신설되다 보면 이런 데가 해제되면서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되면서 굉장히 저가로 내가 집을 질 수 있는 땅을 저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소규모 단절 토지 이어서 굉장한 하이라이트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0여 년 전에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지정해서 개발할 때 여기는 집이 하나 화면에 보입니다. 이런 주택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보여주시죠? 덕양구에 있는 주택인데 거의 폐허 수준이에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 물건이 감정가가 토지는 빼고 건물만 나왔는데 47만 5천 원입니다. 예? 예, 폐허니까. 폐하니까. 예. 근데 낙찰은 얼마에 됐느냐? 화면 보세요. 8,200만 원에 됐어요. 낙찰이요? 그러면 10,000%가 넘게 낙찰된 거예요. 그러면 저런 땅은 없고 건물만 내가 저거를 8천만 원 주고 사라면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안 삽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근데 저렇게 산 사람이 그럼 누구냐? 지금 입찰한 사람도 16명이나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겁니다. 개발제한구역원에 내가 저렇게 주택이 있었는데 수용을 당했다. 그러면 공익사업법에는 생활근거 상실자에게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 즉, 이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이 수용당해서 택지 개발이 되면 일반 주거 등에 대한 이런 땅들이 조성돼서 공급되는데 이거를 입찰은 아니지만 추첨에 따라서 굉장한 프리미엄이 붙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성원가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800이라면 기반 설치 비용이 150 들었다. 그럼 이걸 뺀 650 평당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과천 같은데 저런 거 딱지를 이게 이제 흔한 말로 딱지라고 하거든요. 딱지, 예. 이주 택지라고 합니다. 근데 저런 거 이주 택지라고 하는데 저런 거 사신 분들이 나중에 저런 거를 8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따져보니까 막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지금 택지 개발 지구에서 저런 주택 등이 경매 나온다. 그럼 이런 걸 받게 된다면 나중에 여기 굉장히 좋은 입지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조성 부지를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몰려가지고 8천만 원 넘는 가격에 낙찰이 그렇죠. 된 거예요. 네네. 저쪽도 선수들의 경매 감정가에는 저런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47만 원이었죠.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물량이 나오면서 종목 변동성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예. 잠시 지수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어쨌거나 쉽지 않은 장이 8월 달에 8월 네. 5일 이후로는 시장이 예측도 대응도 쉽지 않은 그런 장이 된 거는 네, 분명한 것 이번 같습니다.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중요한 주간을 또 맞았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문의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